9장. 시내에서는 아무도 자포로제 군대의 절반이 타타르인을 추격하러 떠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시청 청사 위 막루에 서 있던 보초병들만이 숲 저쪽으로 늘어선 수레차의 일부만을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카자크 군대가 복병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폴란드군의 포병 기술 고문관인 프랑스인 대위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한편 카자크 총대장의 말도 헛된 것은 아니었다. 시내에는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과거 몇 세기에 걸친 오랜 관습으로 적군은 자신들에게 얼마만큼의 식량이 필요한지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불의의 출격을 시도하였으나 결사대의 절반은 곧 카자크 군대에게 격파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다시 시내로 쫓겨오고 말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출격을 틈타 그 사이에 모든 사정을 탐지하였다. 즉 자포로제 군대가 어디로 무슨 목적으로 출발하였는가, 어떤 대장들이 군대를 지휘하였는가, 어느 부대들이 출격했는가, 그 병력은 얼마였는가, 현재 남아있는 병력은 또 얼마인가,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등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분 후에는 이 모든 것이 시내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다. 이에 힘을 얻은 적군의 지휘관들은 결전을 벌이려고 준비하였다. 타라스 불바는 시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 소란을 보고 재빨리 그 낌새를 알아차렸다. 민첩하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명령과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군대 전체를 세 등분하여 수레차로 요새같이 성벽을 둘러쌌다. 이는 자포로제 군대가 패한 예가 없는 전법이었다. 그리고 두 개의 부대에게는 복병으로 행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끝을 뾰족하게 만든 말뚝과 부러진 무기와 부러진 창으로 들판의 일부를 막아놓고 기회를 엿보아 그곳으로 적의 기마부대를 몰아넣을 술책을 꾸몄다. 모든 것이 제대로 준비된 다음에 그는 카자크 일동에게 말했다. 그것은 카자크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렇잖아도 그는 이미 그들의 사기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군대 전체에 자기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전부 말해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타라스 불바가 말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카자크의 동지애가 어떤 것인가 한마디 하고 싶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에게서 우리의 영토가 어떤 영광 속에서 보존되어 왔는지를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인들에게도 우리의 위력을 보여주었고 또 차르그라드에서는 검은 부활을 뺏기도 했다. 우리 도시들은 훌륭하다. 궁전들도 있었고 왕자들이 있었고 불신의 가톨릭이 아니라 우리 러시아의 피를 받은 진짜 왕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교도 마호메트 교도 놈들이 빼앗아 가버렸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다. 다만 우리들만 고아로 남았다. 그렇다. 든든한 남편을 잃은 외로운 과부처럼 우리의 영토도 고아가 되었을 뿐이다. 이런 때 우리 동지들은 손을 굳게 잡고 뭉쳐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전우회로 뭉쳐야 할 이유가 있다. 동료로 뭉치는 것보다 더 신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이것은 짐승들이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다르다. 핏줄에 따라서가 아닌 정신으로 굳게 뭉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다른 나라에도 그러한 동지애가 있었지만 우리 러시아 땅에서 보이는 그런 동지애는 아무데도 없었다. 타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한데 그것은 단지 여러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보라, 저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도 역시 우리처럼 하느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동포들과 하듯이 그들과도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떻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다. 현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도 그러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지혜나 다른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즉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타라스 불바는 손을 한번 흔들고 백발머리를 흔들고 수염을 쓰다듬고 다시 말을 계속했다. 그렇다. 그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영토의 모든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다만 자기 집의 산더미 같은 양식과 낯가리, 말대, 그리고 움막 속에 밀봉해둔 꿀이 온전하기만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도대체 귀신도 모를 마호메트 교의 풍습에 젖어 모국어를 싫어하고 자기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짐승을 팔듯이 자기 동포를 팔아먹는다. 다른 나라 왕의 총애, 굳이 왕의 총애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누런 농부 신발로 낯짝을 때리는 폴란드의 대지주들이 베푸는 더러운 호의와 친절이 어떤 형제보다 더 귀중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열한 자에게도 그가 어떠한 인간이든 간에 비록 그가 온몸을 금께 칠하여 아주 더럽혀져 동정을 구한다며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러시아인으로서의 눈꽃만한 감정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감정이 언젠가는 반드시 눈을 뜨게 하고 그는 주먹으로 땅을 치게 될 것이다. 그는 비굴한 자기 인생을 큰 소리로 저주하면서 머리칼을 잡아 뜯을 것이고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굴욕을 벗으려고 할 것이다. 우리 러시아 땅에서 동지들의 단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그들 모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들 중 아무도 우리처럼 죽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정말 아무도. 그들의 생쥐 같은 기질로는 감히 죽음을 단행하지 못할 것이다. 일장 연설을 끝낸 후 불바는 백발머리를 흔들면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카자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와 같은 강한 연설은 서 있었던 카자크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 대열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장로들은 흰 머리를 땅에 푹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느새 눈물이 조용히 흐르며 늙은이들의 눈앞을 가렸다. 그들은 천천히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그 다음 모든 사람이 마치 미리 약속이 난 듯 동시에 손짓을 하고 습관대로 머리를 흔들었다. 실제로 늙은 불바는 슬픔과 노고와 용기를 경험하고 삶의 온갖 불행을 겪고 나서 현명하게 된 사람이었다. 혹 그런 것을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는 적어도 그들을 낳아준 늙은 부모들의 영원한 기쁨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는 진주같이 젊은 영혼으로 자신이 느낀 것을 상기시켰다. 한편 적군은 벌써 북소리와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시내에서 속속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폴란드 귀족들이 수많은 부하들의 호의를 받으며 허리에 손을 짚고 말을 타고 여유있게 나왔다. 뚱뚱보 지휘관은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총을 겨누어 위협하면서 두 눈을 흘기고 구리쇠로 만든 갑옷을 번쩍이면서 카자크 진영 가까이로 쳐들어왔다. 그들이 소총의 사격 거리에 들어오자마자 카자크군은 7뱀 길이의 총으로 일제히 계속해서 쏘아댔다. 우렁찬 총소리가 끝없는 반향소리와 뒤섞여 저 멀리 그 일대의 들과 밭에까지 울려 퍼지면서 온 들판을 연기로 뒤덮어버렸다. 자포로제 군대는 여전히 숨쉴 새도 없이 계속 사격을 하였다. 뒷줄에 선 사람들이 장탄만 하여 앞줄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간단한 전술에도 적군은 너무 놀랐다. 그들은 어떻게 카자크가 장탄할 사이도 없이 지속적으로 발사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욱한 연기가 양쪽 군대를 감싸버렸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 흩어진 대열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연달아 쓰러지는 것도 보이지 않았다. 폴란드 군대에서는 총탄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전투가 치열하다고 여기진 않았다. 그러나 화약 연기를 피해 정세를 살피기 위해 일단 후퇴하였을 때 그들은 많은 전우들이 대열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카자크군 진영에서는 부대마다 불과 2~3명의 전사들을 내는 정도였기에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고 연속적으로 총알을 퍼부을 수 있었다. 적의 프랑스인 포병기술 고문관까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와 같은 전술에 놀란 나머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자포로제 군대의 전술은 참 훌륭해. 외국에서 싸울 때 저렇게 싸울 필요가 있어. 그리고 대포를 곧 적진으로 돌리라고 명령하였다. 철로 만든 대포들은 커다란 포구에서 묵직한 소리를 내며 어르렁거렸다. 대지는 멀리까지 진동하였고 들판은 온통 화약 연기로 가득 찼다. 가까운 거리 먼 거리 할 것 없이 큰 길과 광장에서는 화약 냄새가 풍겼다. 그러나 사격할 때 표적을 너무 높게 정하여 달구어진 포탄들이 너무 높게 큰 반운을 그리며 날아갔다. 포탄은 공중에서 무슨 소리를 내며 카자크 진영 위를 지나 땅속 깊이 박히면서 검은 흙을 하늘 높이까지 파헤쳐 올렸다. 미숙한 사격 솜씨를 본 외국인 포병기술 고문관은 자기 머리를 잡아뜯으며 붕괴하였다. 쉴 새 없이 빗발치는 카자크 군대의 총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대포를 조준하기 시작했다. 불바는 멀리 있으면서도 네자마이콥스키 부대와
스테블리킵스키 부대가 전부 큰 피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잘 들리게 큰 소리로 명령하였다. 수레차 뒤에서 빨리 빠져나와 저는 말을 타라. 그러나 이때 오스타프가 적진의 한복판으로 돌진하지 않았더라면 카자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적군의 반격 속에 그는 6포병의 손에서 도화선을 떨어뜨렸지만 4명의 손에서는 떨어뜨릴 수 없었다. 폴란드 놈들이 그를 뒤로 내몰았다. 마침 이때 적의 외국인 포병기술 고문관은 카자크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대포를 발사하려고 직접 도화선을 잡았다. 최대 구경의 대포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큰 주둥이를 벌리고 있었다. 대포에서 수많은 죽음이 보이는 듯했다. 각기 다른 세계의 문에서 대포들이 발사되자 4번이나 땅이 흔들렸다. 그 대포들은 수많은 슬픔을 자아냈다. 카자크의 늙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는 듯했다. 뼈만 앙상한 두 손으로 늙어 빠진 가슴을 치는 자는 카자크의 어머니 한 사람만이 아닐 것이다. 굴로프, 네미로프, 체르니코프 등의 도시에는 과부가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녀들은 진심으로 매일매일 시장에 뛰어나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 속에 단 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보고 싶은 그 사람이 없는가 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얼굴을 들여다볼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군대가 시내를 지나가도 그들 속에서 누구보다 그리운 단 한 사람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네자마이콥스키 부대는 마치 처음부터 절반이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렸다. 묵지광 금화처럼 아름답게 무르익은 들판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 모든 농사를 망치듯이 그렇게 부대를 소탕했던 것이다. 카자크들이 얼마나 고함을 질렀을까? 그들 모두 얼마나 분개했을까? 더욱이 자기 부대의 인원 가운데 우수한 인원 절반이 없어진 것을 보고 아타만 쿠쿠펜코는 얼마나 분개했을까? 그는 네자마이콥스키 부대의 나머지 인원을 인솔하여 단숨에 적진 한복판으로 돌진했다. 격분하여 처음 마주친 적을 베어버리고 이어 수많은 기마병사들을 말에서 떨어뜨렸다. 사람과 말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벌써 포병들 쪽으로 돌진하여 대포 하나를 탈취하였다. 우만스키 부대의 아타만도 닥치는 대로 칼로 후려 갈기됐다. 스테판 구스카도 이미 다른 주요 포대를 탈취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그곳을 그들 전우에게 맡기고 자신은 부하를 데리고 방향을 바꾸어 적의 다른 밀집 부대를 향하였다. 그리하여 네자마이콥스키 부대가 지나간 곳에는 큰 길 같은 통로가 생겼다. 그리고 그들이 방향을 바꾸면 거기에도 길이 생겼다. 그 결과 폴란드군 밀집 부대가 흩어지며 무더기로 쓰러져 가는 것이 보였다. 수레차 바로 옆에는 보프투첸코, 그 앞에는 체레비첸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수레차 옆에는 도그타렌크, 그 뒤에 아타만 베르티흐비스트가 섰다. 도그타렌코는 벌써 2명의 폴란드 귀족을 창끝으로 찔러 올렸고 굴복시키기가 쉽지 않은 세 번째 적장과 마지막으로 겨루고 있었다. 화려한 마구로 장식한 그 폴란드 귀족은 51명의 부하를 거느린 강하고 교활한 전사였다. 그는 벌써 도그타렌코를 힘껏 밀치어 말에서 떨어뜨리고 칼을 흔들어 겨누면서 소리쳤다. 카자크, 이 개새끼들아, 나를 상대하고자 하는 놈이 네 놈들 중에 한 놈도 없냐? 여기 있다. 모시실로가 앞으로 나섰다. 힘센 카자크였던 그는 해전에서 몇 번씩이나 아타만 직책을 맡은 적이 있는 전사로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다. 전에 그의 부대는 바로 트라페존트에서 터키인들에게 모두 포로가 되어 복도에 감금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손발에 쇠고랑을 찬 채 병선에 실려서 일주일 내내 미랄 하나 얻지 못해 끓임치간 바닷물만 먹고 살았다. 이들 모두 정교 신앙만은 바꾸지 않기 위해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디었다. 그러나 아타만 모시실로는 끝내 참지 못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 신성한 법칙을 발로 뭉개었다. 죄 많은 자신의 머리에 그들의 더러운 두건을 둘렀다. 그리하여 파샤의 신임을 얻은, 이 파샤는 옛날 터키의 총독이나 대신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파샤의 신임을 얻은 그는 군함의 관리인이 되었고 모든 포로들의 수장이 되었다. 그 때문에 불쌍한 포로들은 진심으로 많이 슬퍼하였다. 신앙을 함께하는 자가 신앙을 팔아 압제자들에게 아첨하게 된다면 그의 지배 밑에 산다는 것이 다른 이교도의 지배 밑에 있기보다도 더 힘들며 슬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되어버렸다. 모시실로는 포로들을 한 줄에 3명씩 새로운 쇠고랑으로 묶어서 앉혔다.
그리고 뼛속같이 파고들 정도로 밧줄로 졸라매고 돌아가면서 목덜미를 때렸다. 그리고 터키인들이 이처럼 좋은 종을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 술판을 벌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법칙을 잊어버리고 모두 술에 취해버렸다. 그러자 실로는 64개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죄수들은 각자의 쇠고랑을 푼 다음 쇠고랑과 수갑 그리고 족쇄 등을 바닷속에 내던지고 대신에 칼을 잡고서 터키인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고 이 카자크들은 많은 노예품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반두라 악사들은 모시실로를 노래로 찬양하였다. 그는 총대장에 선출되어도 좋은 인물이었으나 동시에 완전히 기인 같은 괴짜 카자크였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할 만한 훌륭한 일을 하였으나 때로는 바보처럼 단순하게 행동했다. 그는 말술을 마시대면서 돈을 탕진했다. 세치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고 게다가 거리의 강도처럼 도둑질까지 했다. 어느 날 밤에는 다른 부대에 침입하여 마구를 한불 훔쳐 술집 주인에게 저당을 잡히기도 했다.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 때문에 장터 마당에 있는 말뚝에 묶인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옆에 놓아둔 참나무 몽둥이로 매질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옛 공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포로제 사람들 가운데 그에게 참나무 몽둥이로 매질을 가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모시실로는 이처럼 위대한 카자크였다. 네 놈을 때려 눕힐 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이 개같은 놈아. 적에게 달려들면서 그는 말했다. 칼싸움은 그렇게 벌어졌다. 두 사람의 갑옷과 어깨 장식들이 여러 차례의 타격으로 우그러졌다. 폴란드 귀족이 실로의 철갑옷을 베었다. 칼날이 그의 몸까지 파고 들어가자 카자크의 속옷은 피로 물들었다. 그러나 실로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고 힘센 팔을 높이 축게 올려 기습적으로 적의 머리를 후려갈겨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정동투구는 간 곳 없이 날아가 버렸고 폴란드 귀족은 비틀거리다가 마침내 쓰러졌다. 실로는 쓰러진 적을 칼로 막 베기 시작했다. 아, 카자크여, 적을 베는 것을 잠깐 멈추고 뒤를 살폈어야지. 그러나 카자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피살된 적장의 사병 한 명이 칼로 그의 목을 쳤다. 실로는 그제야 뒤를 돌아다 보았다. 어쩌면 그 대담한 자를 붙잡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연기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총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실로는 비틀거리며 치명상을 당했음을 느꼈다. 순간 그 자리에 쓰러진 그는 상체에 손을 대보고 전우들이 있는 쪽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전우들이여, 잘 있게. 정교를 신봉하는 러시아 땅이 영원히 번영하기를, 러시아에게 영원한 영광을. 그러고는 흐려진 두 눈을 감았다. 카자크의 영혼이 자신의 가혹한 몸에서 나와 떠나버린 것이다. 그때 이곳으로 자도로 주니가 부하들을 데리고 뛰어들었다. 부대장 베르티오비스티도 적군 대열을 무너뜨리려 도착했고 발라간까지도 달려왔다. 어떤가? 아타만들과 큰 소리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타라스 불바가 말했다. 화약통에 아직 화약은 있는가? 카자크의 전력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카자크들의 사기가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총대장님, 화약통에 아직 화약이 있습니다. 카자크의 전력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까지 미리에 카자크들의 사기가 죽지 않습니다. 카자크들은 강하게 밀고 들어가 적의 대열을 교란시켰다. 키 작은 적군 지휘관은 북을 두들겨 집합 신호를 보냈고 들판 멀리까지 흩어진 아군을 모으기 위해 아름답게 채색한 8개 깃발을 꺼내 흔들도록 명령했다. 폴란드 군사들은 모두 깃발 쪽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대열을 다 정돈할 새도 없이 아타만 쿠쿠벤코는 벌써 네자마이콥스키 부대를 이끌고 또다시 적진 한복판으로 돌진하여 직접 뚱보 지휘관에게 달려들었다. 그 지휘관은 견디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리더니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쿠쿠벤코는 그가 자기 연대와 합류할 여유를 주지 않고 들판 멀리까지 추격했다. 정면에 진을 치고 있던 연대에서 이 사정을 알아차리자 스테판 구스카는 포성줄을 손에 들고 말목에 머리를 딱 붙여 정면에서 전속력으로 적을 향하여 돌진했다. 그리고 때를 맞추어 단번에 적의 목에 포성줄을 걸었다. 그 지휘관은 얼굴이 벌겋게 되어 두 손으로 포성줄을 잡아 벗기려고 애썼으나 이미 날카로운 창끝이 그의 배에 치명상을 입혔다. 그러나 구스카에게도 불행이 닥쳤다. 카자크들이 도와줄 사이도 없이 구스카도 벌써 4개의 창에 찔려 허공에 뜬 상태였다. 이 불행한 카자크는
적은 모조리 망하고 러시아 땅에 기쁨이 있으리라 라는 말만 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카자크들은 뒤를 돌아보았다. 이때 측면에서 카자크의 용장 메델리차가 폴란드군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리면서 공격에 오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타만의 한 사람인 네벨리츠키가 부하들과 함께 반대쪽 측면에서 공격에 오고 있었다. 또 수레차 옆에는 자크 루티쿠바가 적병 하나를 끌고 다니면서 마구 때리고 있었다. 또 저 멀리 수레차 옆에서는 세 번째로 피사렌코가 적의 한 무리를 격퇴하였다. 저쪽 다른 수레차에서는 바로 수레차 위에서 격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어떤가? 타라스 불바가 사람들 앞으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소리쳤다. 화약통에 아직 화약은 있는가? 카자크의 전력은 약해지지 않았는가? 카자크들의 사기가 죽지는 않았는가? 총대장님, 아직 화약통에 화약은 있습니다. 카자크의 전력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카자크들의 사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브듀크가 수레차에서 굴러떨어졌다. 심장 바로 밑에 총알을 맞았으나 이 늙은 카자크는 기력을 다 모아 말했다. 세상과의 이별이 조금도 섭섭하지 않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런 종말을 주시지. 러시아의 땅이여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영광이 있으리라. 보비두크의 영혼은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들에게 러시아 땅에서 사람들이 잘 싸우고 있으며 성스러운 신앙을 위하여 더 훌륭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러 하늘로 올라갔다. 곧 아타만 발라간도 땅 위에 끄꾸러졌다. 그는 창과 총알과 묵직한 칼로 세 곳에 치명상을 입었다. 가장 용감한 카자크 중 한 사람이었다. 그 자신이 아타만의 직책으로 여러 번 해상 원정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그중 가장 영광스러웠던 것은 아나톨리아 연안 원정이었다. 그때 고대 베니스의 금화, 값진 터키제 양복지, 비단과 모든 장식품을 많이 노획하여 가지고 왔으나 돌아오는 길에서 재앙을 만났다. 이 자랑스러운 용사들은 터키군의 포탄 세례를 받게 되었다. 적의 군함에서 쏜 포탄으로 카자크의 촐른 절반이 몹시 흔들려 전복할 뻔했고 한두 척은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배의 양쪽에 묶어놓은 갈대로 인해 침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발라가는 곧장 태양을 향해 전력을 다해 모든 노를 적게 하여 도망쳤다. 그렇게 함으로써 겨우 터키 군함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바가지와 모자로 밤새도록 물을 퍼내고 포탄으로 인해 구멍난 곳을 수리하였다. 카자크의 넓은 바지를 뜯어 만든 도체로 속도가 훨씬 빠른 터키 군함으로부터 도망쳤다. 그리하여 새치로 무사히 돌아오자마자 키예프의 메지고르스키 수도원장에게는 금으로 장식된 의복을, 자포로지에 있는 포크로프에게는 은퇴 장식을 각각 선물로 드렸다. 그 후 오랫동안 반두로 악사들은 카자크들의 행운을 노래로 찬양하였다. 그러나 그가 지금 죽기 직전의 마지막 고통을 느끼면서 고개를 툭 떨어뜨린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형제 동포들이여, 아마 나는 죽을 것 같다. 지금 난 이것이 적절한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적 7명을 칼로 죽였고 9명을 창으로 찔렀다. 또 수많은 적군을 말발굽으로 짓밟았고 총으로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러시아 땅이여 영원히 꽃을 피워라. 마침내 그 영혼은 날아갔다. 카자크여 카자크여 당신의 군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다. 쿠쿠벤코는 이미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다. 그리고 네자마이콥스키 부대의 생존자는 겨우 7명 뿐이었다. 그들도 지금은 간신히 방어만 하고 있었다. 쿠쿠벤코의 옷은 이미 피투성이었다. 그가 이렇게 고전하는 것을 보고 불바가 직접 구하러 달려왔다. 그러나 카자크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들이 쿠쿠벤코를 포위하고 있는 적군을 격퇴하기 전에 쿠쿠벤코는 이미 심장 바로 밑을 창에 찔리고 말았다. 그는 부축하고 있는 카자크들의 팔에 조용히 기대었다. 조심성 없는 하인들이 지하실에서 가지고 나오다 문 옆에서 떨어뜨려 깨뜨린 병에서 흐르는 포도주처럼 쿠쿠벤코의 젊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포도주는 전부 대지로 흘러들었다. 나이가 든 후에 젊은 날의 친구를 만나면 그 시절의 행복했던 순간을 회상하려고 포도주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주인이 다가와 자신의 머리를 붙잡고 원통해 했는데 쿠쿠벤코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말했다.
여러 전우들 앞에서 죽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없어진 후에도 우리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나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러시아의 땅이여 영원히 아름다워라. 젊은 영혼은 그렇게 날아가 버렸다. 천사들이 그 젊은 영혼을 안아서 천국으로 데려갔다. 그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쿠쿠벤코의 오른편에 앉아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너는 동지의 맹세를 어기지 않았고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또 재앙을 당했을 때도 사람을 팔아먹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교회를 수호했다. 쿠쿠벤코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슬픔에 빠뜨렸다. 카자크 대열의 숫자가 적어졌다. 용감한 병사들을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자크들은 여전히 그곳을 수호하고 있었다. 어떤가? 타라스 불바가 남아있는 부대 병사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화약통에 아직 화약은 있는가? 칼은 무뎌지지 않았는가? 카자크의 전력은 약해지지 않았는가? 카자크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아직 화약통에 화약은 있습니다, 대장님. 칼도 아직 쓸만합니다. 카자크의 전력도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까지 들의 카자크들의 기가 죽지는 않습니다. 카자크들은 조금도 손실을 보지 않은 것처럼 또다시 돌격했다. 이제는 겨우 3명의 아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피가 도처에 흘러 붉은 냇물을 이루었고 카자크들과 적군의 시체로 그 냇물 사이에 높은 다리가 생긴 듯 했다. 타라스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는 큰 솔개들이 줄지어 날아다니고 있었다. 아, 어느 놈의 밥이 될지 알 수 없었다. 저쪽에서는 이미 메델리차가 여러 명의 창에 찔려 들리고 말았다. 다른 쪽에서는 피사렌코도 목이 날아가 눈을 감았고 오림 구스카도 몸뚱이 4조각이 나서 땅에 내던져졌다. 자, 불바가 손수건을 흔들었다. 이 신호에 따라 잠복하고 있던 오스타포는 적의 기마부대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폴란드군은 이 공격을 견뎌내지 못했다. 오스타프는 그들을 추격하여 부러진 말뚝과 창을 박아놓은 장소까지 쫓아갔다. 말들이 걸려서 넘어지자 폴란드 군사들은 말머리 위로 굴러떨어졌다. 이때 수레차 뒤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코르스네츠 부대는 폴란드군이 벌써 사격거리에 도달한 것을 짐작하고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이 타격으로 폴란드군은 당황했지만 대신에 카자크군은 용기를 얻었다. 이제 아군의 대승리다. 카자크들의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그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하였고 성전 깃발을 내 흔들었다. 격파된 폴란드 군사들은 사방으로 도망쳐 숨어버렸다. 아니다, 아니야.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니다. 성문 쪽을 바라보면서 불바가 말했다. 그의 말은 과연 틀림이 없었다. 성문이 활짝 열리더니 모든 폴란드 기마대에 꽂힌 경기병 부대가 날듯이 달려나왔다. 기사들은 모두 다 똑같이 갈색 말을 타고 있었다. 그들 선두에는 다른 기사보다도 용감하고 멋있게 말을 타고 있는 기사가 있었다. 정동 투구 아래로 검은 머리칼이 삐져나와 바람에 휘날렸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미녀의 손으로 만든 귀한 목도리가 한 팔에 감겨서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이 기사가 안드리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때 타라스는 너무나 망연해졌다. 한편 그 기사는 미녀가 팔에 감아준 선물에 보답하려고 전투에 대한 열정과 혈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때를 지어 달리는 사냥개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빠르고 가장 어린 부르조의 숙회처럼 말을 달렸다. 그런데 노련한 사냥꾼이 그 개를 잡으라고 시킨 것이었다. 그 개는 말들을 공중에 일직선으로 버티고 전신을 삐뚤음하게 굽히고 하얀 눈을 관통하면서 질주했다. 그러나 달려가는 데만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잡아야 할 토끼보다 10배나 앞질러 나가버렸다. 늙은 타라스는 걸음을 멈춰서서 안드리가 자기 앞을 막는 병사들을 뒤쫓으며 좌우로 칼을 휘둘러 공격하면서 자신의 앞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불바는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거냐? 저 악마 새끼가 아군을 자기 편을 빼다니.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 앞에 선자가 누군지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길고 긴 머리채와 강물 위를 떠다니는 백조같이 둥근 가슴, 백설 같은 목과 어깨 등 열광적인 키스를 위해 창조된 그녀의 모든 것들만 눈앞에 떠오를 뿐이었다. 에이 여러분, 저놈만 숲속으로 꿰어내어 주시오. 저놈이 나 있는 쪽으로 꿰어내시오. 불바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당장 그 자리에서 가장 빠른 30여 명의 카자크 기마병들이 그 임무를 자진해서 맡았다. 그들은 꼭대기가 높은 모자를 다시 고쳐 쓰고 곧장 말에 올라타 직접 적군 경기병 부대의 앞을 막으려고 돌진했다. 정면에서 적의 선두를 공격하여 후속 부대와 분리시켰고 양쪽 모두에게 심한 타격을 주었다. 한편 이때 콜로코피 탱코는 안드리의 등에 일부러 칼등으로 일격을 가한 다음 곧바로 안드리로부터 사력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안드리는 얼마나 노발대발했던가. 젊은 피가 그의 모든 혈관에서 용솟음 쳤다. 그는 밑에 날카로운 박차를 가하여 전력을 다해 카자크들의 뒤를 쫓아갔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으며 그래서 뒤따라오는 군사가 약 20명 정도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카자크들은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 곧장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안드레의 말은 그의 콜로코피켄코를 따라잡았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의 억센 손이 그의 말고삐를 확 잡아 끌었다. 안드레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앞에는 불바가 서 있었다. 그는 전신을 떨더니 갑자기 창백해졌다. 동급생을 화나게 하여 자로 이마를 맞고선 불처럼 화가 난 학생이 글상을 박차고 일어나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를 뒤쫓아가다가 뜻밖에도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와 같았다. 순식간에 광부한 감정은 진정되고 노여움도 힘없이 사라진다. 꼭 그런 때처럼 안드레의 노여움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다만 앞에 서 있는 무서운 아버지만을 보았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불바가 안드레의 두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러나 안드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시선을 땅에 떨어뜨린 채 서 있었다. 어찌 된 것이냐 아들아? 폴란드 놈들에게 빚진 것이 있었냐? 안드레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면 판 거냐? 신앙을 판 거냐? 자기 편을 판다는 말이지? 서라, 말에서 내려라. 그는 어린애처럼 순순히 말에서 내렸고 죽은 듯이 불바 앞에 멈추어 섰다. 가만히 서 있으라. 움직이지 마라.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불바가 말했다. 그는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더니 어깨에서 총을 내렸다. 안드레는 하얀 천처럼 창백해졌다. 그의 두 입술이 조용히 움직이더니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조국의 이름도 아니고 어머니의 이름도 아니고 형제들의 이름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폴란드 여자의 이름이었다. 불바는 총을 발사했다. 낫에 베인 곡물 이삭처럼 심장 밑에 치명상을 입은 어린 양처럼 그는 고개를 푹 수그리더니 끝내 한마디 말도 없이 불밭 위에 쓰러졌다. 아들을 죽인 아버지는 서서 오랫동안 숨이 끊어진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는 시체가 되었어도 역시 아름다웠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매력과 힘으로 충만했던 사나이의 얼굴은 이상스러울 정도로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서는 비단 상복처럼 유독 검은 두 눈썹이 돋보였다. 어디가 카자크답지 못해서 불바가 말했다. 키도 크고 눈썹도 검고 귀족 같은 얼굴에 전투에선 힘도 셌는데 그런 놈이 죽어버려서 천한 개처럼 수치스럽게 죽었어. 아버지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죽였나요? 때마침 말을 타고 달려온 오스타프가 말하였다. 불바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스타프는 죽은 자의 두 눈을 산산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동생이 불쌍하게 생각되어 그 자리에서 말했다. 아버지, 얘를 제대로 땅에 묻어주시죠. 적들에게 욕보이게 해서도 안 되고 또 탐욕스러운 새들이 쪼아먹게 놔둬도 안 되죠. 우리가 아니라도 묻어줄 사람들이 있단다. 불바가 말했다. 그에게는 울어줄 사람도 위로해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불바는 아들의 시체를 늑대들이 먹어버리게 놔둘까? 아니면 누가 봐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의 기사도적 용기를 가상히 여겨 용서해주고 매장해줄까 하고 약 2분 동안 고심하고 있었다. 이때 콜로코피켄코가 말을 타고 그에게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아트만, 큰일 났습니다. 적군은 정훈 부대가 도착하여 보강되었습니다. 콜로코피켄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봅투센코가 달려왔다. 아트만, 큰일 났습니다. 새로운 적군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봅투젠코가 말도 다 끝내기 전에 피사렌코가 말도 타지 않고 도보로 달려왔다. 대장님 어디 계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 벌써 아타반 네벨리키치도 죽었고 자다로 준이도 죽었고 체레비첸코도 죽었어. 그러나 대장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죽기 싫다고
카자크들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답니다. 오스타프야, 말에 올라타라. 불바는 급히 말을 달렸다. 다시 카자크들을 만나서 그들의 얼굴도 보고 자신도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숲에서 다 빠져나오기도 전에 적군이 벌써 숲을 완전히 포위했다. 나무들 사이로 곳곳에 칼과 창을 든 적군 기마병들이 보였다. 오스타프야, 오스타프야, 패배해서는 안 된다. 불바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자신도 칼을 뽑아들고 닥치는 대로 적을 베어버리기 시작했다. 한편 오스타프에게는 갑자기 6명의 적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때를 잘못 잡았다. 첫 번째 적은 목이 잘렸고, 두 번째 적은 돌아서서 도망쳤고, 세 번째 적은 갈비뼈에 창이 꽂혔고, 네 번째 적은 그나마 용감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총탄을 피했지만 그 불타는 총탄은 그만 자신이 타고 있던 말 가슴에 명중하고 말았다. 광포한 말은 뒷발로 곧게 일어섰다가 땅에 쓰러지면서 기병을 깔아 죽이고 말았다. 내 아들 잘한다. 오스타프야 잘한다. 불바가 소리쳤다. 나도 너의 뒤를 따라간다. 그러나 그 자신도 달려드는 적군을 물리치고 있었다. 불바는 칼로 베고 때려 눕히고 되는 대로 사람들의 머리에다 총격을 가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계속해서 저 앞에 있는 아들 오스타프 쪽을 보고 있었다. 그때 또다시 8명이나 되는 적들이 한꺼번에 오스타프에게 달려드는 것이 보였다. 오스타프야, 오스타프야, 지면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오스타프를 압도하고 있었다. 적군 하나가 그의 목을 향해 포성줄을 던졌다. 그는 틀림없이 오스타프를 사로잡으려고 할 것이다. 아, 오스타프야, 오스타프야. 불바는 소리를 지르면서 맞서고 있는 적들을 배추베듯이 베며 아들이 있는 쪽으로 돌진해 갔다. 아, 오스타프야, 오스타프야.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무거운 바위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그의 눈 속에서 빙빙 돌며 거꾸로 섰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의 머리, 창, 연기, 불빛, 잎사귀가 달린 나뭇가지들이 뒤섞여서 그의 눈앞에 가물거렸다. 마침내 그는 잘려나간 참나무 거목처럼 땅에 쓰러지면서 쿵 소리를 냈다. 그리고 안개가 그의 눈을 가렸다. 10장. 내가 오랫동안 잤구나. 주중에 괴로운 꿈에서 깬 듯이 주위의 사물을 알아보려고 애쓰면서 타라스 불바가 말했다. 그의 몸과 마음은 극도로 허약해져 있었다. 낯선 좋은 방의 벽과 구석구석이 겨우 눈에 들어왔다. 마침내 그는 자기 앞에 톱같이가 앉아서 그의 모든 숨소리를 엿듣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 아마도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리는 것이 좋을지도 몰라. 톱같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말없이 손가락으로 위협하는 척하면서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 좀 해보게. 정신을 차린 후 지나간 일을 기억해보려고 애쓰면서 또다시 불바가 말했다. 쉿! 전우가 음하게 말했다. 또 무엇을 알고 싶은가? 우리 아군이 전멸한 것은 자네도 알지 않은가? 내가 자네하고 숨 돌릴 새도 없이 말을 타고 도망쳤고 자네가 열병에 걸려 고열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 지 벌써 2주째네. 이제야 처음으로 편안히 잠이 들었었네. 몸을 해치지 않으려면 조용히 아무 말도 말게. 그러나 불바는 여전히 정신을 모아 지나간 일을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다. 그래, 분명히 난 폴란드 놈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포로가 될 뻔하지 않았나? 그 많은 적군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잠자코 있으라니까 대장부 같은 소리 하네. 참다 못한 톱같이가 보채는 떼쟁이 아기를 나무라는 성난 유모처럼 말했다. 어떻게 도망쳤는지 지금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도망친 것만으로도 다행 아닌가? 자네를 팔아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네. 자, 이만하면 됐어. 아직도 우리는 며칠 밤이나 더 말을 타고 도망쳐야만 해. 자네를 보잘것없는 보통 카자크의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줄 아나? 천만에 지금 자네 목에는 금화 2,000냥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게. 그런데 오스타프는 불바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몸을 일으키려고 힘을 썼다. 그리고 곧 오스타프가 자기 앞에서 적군에게 붙잡혀 포성줄로 묶인 것을 기억해냈다. 붙잡혀서 지금은 폴란드 놈들 수중에 있으리라. 늙은이의 머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기 상처에 두른 붕대를 잡아 찢어서 멀리 던져버리고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대신에 헛소리만 나왔다. 또다시 열이 나고 헛소리만 할 뿐이었다.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말만 자꾸 정신없이 해댔다. 그러는 동안
그의 충실한 전우는 곁에서 여러 번 그를 나무라기도 하고 엄한 질책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퍼붓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부상당한 옛 전우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아기를 감싸듯 붕대를 다시 고쳐매어 주었다. 쇠가죽으로 그를 감싼 다음 분목을 대고 동여매에서 말 안장에 결박하고 또다시 말을 달렸다.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끝내 자네를 데리고 가겠네. 폴란드 놈들이 카자크인 자네를 우롱한다든가 자네의 몸을 산산히 조각내어 강물에 던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설령 독수리가 자네의 얼굴에서 누나를 쪼아먹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야. 우리 황야의 독수리가 그런다면 몰라도 폴란드 땅에서 날아온 폴란드 독수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자네를 우크라이나까지 데리고 갈 것이네. 충실한 전우는 그렇게 약속을 했다. 전우는 밤낮을 쉬지 않고 말로 달려서 의식을 잃은 불발을 자포로제의 셰치까지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재와 찜질로 꾸준히 그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 방면으로 유명한 유대인 여자를 찾아냈다. 그녀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약재를 그에게 먹였다. 마침내 불발은 호전되었다. 약의 효과가 좋았든지 아니면 강칠 같은 그의 체력이 병을 이겨냈든지 어쨌든 그는 보름이 지난 뒤에는 걸을 수 있었다. 상처는 아무로 같지만 칼에 찔린 자국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리하여 그 상처는 이 늙은 카자크의 심한 부상을 기억하게 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띌 정도로 침울한 슬픔에 잠겨버렸다. 깊은 주름살 3개가 그의 이마에 박혀 그 자리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치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이 먹은 동료 전우들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났다. 정의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그리고 형제를 위하여 일었었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살아남은 이가 없었다. 총대장과 같이 타타라인을 추격하러 간 사람들도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패망했다. 어떤 사람은 싸움터에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거나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크림 반도에서 굶어 죽었고 혹은 포로가 되어 치욕을 견디지 못해 죽었다. 이전 총대장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오랜 동료 전우들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한때 끌어올랐던 카자크의 힘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풀밭이 되었다. 큰 잔치나 요란한 잔치가 있었다는 말만 들릴 뿐이었다. 모든 그릇들이 조각조각 깨졌고 그 어디에도 술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손님들과 하인들이 값진 술병과 그릇들을 모조리 훔쳐갔다. 집주인은 그런 잔치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었다. 사람들이 불바의 수심을 풀어주고 즐겁게 하려고 몹시 애를 썼으나 허사였다. 수염이 길고 백발이 된 반두라 악사들이 두셋이 짝을 지어 길을 지나가면서 카자크로서 그의 공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흠상궂고 무관심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할 뿐이었다. 나의 아들아, 오스타프야. 자파로제 카자크군은 해상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척의 철론이 드네프르 강에 진수되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는 번성했던 해안 마을을 칼과 불로 황폐화시켜버리고 있는 머리꼬리가 긴 카자크들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너울을 쓴 마호메트 교도들의 머리가 무수한 꽃들처럼 피에 젖어 들판에 굴러다녔고 바다에도 떠다녔다. 또 소아시아에서는 타르로 더럽혀진 자포로제인들의 샤로바리와 검은 가죽 책찍을 들고 있는 굵은 팔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자포로제 카자크들은 포도를 모조리 따먹고 농사를 망쳐놓았다. 마호메트교 사원 마당에는 거름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값진 페르시아의 목도리를 허리띠 대신 사용해 겹겹이 입은 우옷 위에 매기도 했다. 그래서 그 후 얼마 동안 이 지방에서는 자포로제 카자크들이 쓰던 짤막한 담뱃대들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게 귀향길에 올랐다. 그러나 열대의 터키배가 마치 참새떼를 쫓기라도 하듯이 일제히 대포를 발사하면서 그들을 뒤쫓았다. 카자크의 촐른 3분의 1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나머지 배들은 다시 집결에 항해를 했고 마침내 금화를 가득 담은 12개의 큰 통을 싣고 드네프르 강 어귀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도 여전히 타라스 불바의 마음을 끌지는 못했다. 마치 사냥하러 가듯이 타라스 불바는 목장이나 들판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그의 총탄은 늘 발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슬픔에 가득 차 총을 땅에 내려놓고 그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말했다. 오스타프야, 오스타프야. 그의 눈앞에는 흑해가 반짝임이 펼쳐져 있었다. 저 멀리 갈대 숲 속에서는 갈매기가 기룩기룩 울었다. 그의 흰 수염이 은빛으로 빛났고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계속 흘렀다. 마침내 불바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찾으러 가야 해. 그놈이 살아있는지 무덤 속에 있는지 혹은 무덤조차도 없는지 어쨌든 꼭 알아봐야겠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그는 우만시에 나타났다. 그는 창과 칼로 무장한 채 말을 타고 있었다. 안장에는 행군용 물병, 미숫가루가 든 밥그릇, 탄약통, 말다리를 묶는 밧줄 등이 걸려 있었다. 그는 곧장 거리의 불길하고 허름한 오두막집 앞에 말을 멈추었다. 그 집의 작은 창문들은 무엇인지 모를 것으로 그을려 있어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굴뚝은 걸레로 틀어막혀 있었고 구멍천지인 지붕은 온통 참새들이 뒤덮고 있었다. 온갖 쓰레기가 문 앞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흑진주가 달린 모자를 쓴 유대인 여자가 머리를 창문 밖으로 내밀고 내다보고 있었다. 집에 남편이 있느냐? 말에서 내린 불바가 문에 달린 쇠고리에 말고삐를 대면서 물었다. 집에 있어요. 유대인 여자가 대답했고 곧 미리 든 말구유와 기사를 위한 맥주잔을 가지고 나왔다. 대체 너의 남편은 어디에 있단 말이냐? 다른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빌면서 대답했다. 말에게 먹이도 주고 물도 주면서 여기에 있어. 나 혼자 가서 주인하고 얘기를 할 테니 실은 그 사람과 볼 일이 좀 있다. 그 유대인이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켈이었다. 그는 벌써 이곳에서 토지 임차인이자 술집 주인으로 있으면서 이 부근의 모든 폴란드 귀족들을 서서히 자신의 소나기에 넣었고 많은 돈을 야금야금 거두어 끌어모았다. 그래야 그 지방에서 유태인으로서의 존재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주위 5km 내 어디에도 농가 한 채가 없었다. 모든 것이 다 낡아 무너져 내렸다. 술은 바닥까지 다 마셔버려 남은 것이라고는 빈곤과 누더기 뿐이었다. 화재나 전염병이 썰고 지나간 뒤처럼 지방 전체가 사라졌다. 만일 이 지방에서 양켈이 10년만 더 산다면 틀림없이 그는 전 군광구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불바가 방으로 들어갔다. 유태인은 아주 더러운 천을 몸에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종교 관습에 따라 마지막으로 침을 뱉으려고 막 돌아선 순간 그의 눈이 뒤에 서 있던 불바와 마주쳤다. 그때 무엇보다 먼저 양켈이 머리에 떠오른 것은 그의 목에 걸려있는 금화 2000냥의 현상금이었다. 그러나 그 욕심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한 양켈은 유대인의 영혼에 붙어있는 황금에 대한 영원한 생각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말이야 양켈, 내 말 좀 들어봐. 불바는 자기에게 인사를 하며 아무도 자신들을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문을 닫는 양켈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에 자포로제 사람들이 자네를 개처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려서 살려주었지. 이번엔 자네 차례야. 이번엔 자네가 나를 도와주게. 유태인은 얼굴을 약간 찡그렸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안 하겠습니까? 아무 소리 말게. 나를 바르샤바로 데려가 주게. 바르샤바요? 바르샤바는 왜요? 양켈이 물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의 두 눈썹과 어깨가 위로 올라갔다. 내게 아무것도 묻지 마. 나를 바르샤바로 데려가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식놈을 한 번 더 보고 싶네. 그놈과 단 한마디라도 말을 하고 싶어. 누구와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놈, 내 아들 오스타프하고 말이야. 그런데 영감님도 들어 알고 계실 테지만 이미 안다. 다 알고 있다. 내 목에 금화 2000냥을 걸었다지? 그 악당놈들도 내 목에 값어치를 안단 말이야. 난 자네에게 5000냥을 주겠네. 지금 2000냥을 주지. 여기 있네. 나머지는 돌아와서 주겠네. 불바는 가죽 주머니에서 2000냥의 금화를 꺼냈다. 양켈은 즉시 수건을 집어들어 금화를 덮었다. 아, 훌륭한 금화네. 아니, 정말 좋은 금화다. 그는 그중 한 개를 집어서 두 손으로 들어보고 이빨로 깨물어 시험해보면서 말했다. 영감님에게 이 좋은 금화를 빼앗긴 놈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이처럼 좋은 금화를 빼앗긴 후에 곧 강물 속에 뛰어들어 빠져 죽었겠죠? 난 자네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바르샤바로 가는 길을 찾을 수도 있네. 하지만 그러면 난 발각되어 그 저주받을 폴란드 개새끼들에게 붙잡힐 수도 있을 것이야. 왜냐하면
난 꾸며대는 것에는 그다지 능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자네 같은 유대인은 그런 일을 하려고 태어났지. 자네라면 악마라도 속일 수 있지. 자네라면 모든 수단을 다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자네를 찾아온 걸세. 그리고 나 혼자 바르샤바에 가봤자 어찌할 도리도 없고. 자, 곧 마차를 준비해서 나를 데려다 주게. 아이고, 영감님 생각으로는 그냥 금방 앞말을 끌고 와 수레에 걸고 자 가자 시프카. 이 시프카는 회색말의 호칭입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영감님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모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자 숨기라. 좋을 대로 숨기라. 빈 술통 속에라도 숨을까? 하이고 맙소사, 영감님은 정말 술통 속에 사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술통에는 술이 들어있을 거라고 누구나 다들 생각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 다들 술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요? 술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게 할까요? 유대인은 두 손으로 머리타리를 붙잡고 쓰다듬더니 두 손을 번쩍 위로 들었다.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네는 그렇게 놀라나? 아니, 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맛을 보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영감님은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곳에서는 모두가 맛 좋은 것만 찾는 판인데 이것이 귀족 폴란드 소귀족의 눈에 띄기만 한다면 술통을 따라 오베르스타라도 달려와 바로 구멍을 뚫을 겁니다. 그런데 술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 것을 본다면 즉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유대인 놈이 빈통을 싣고 갈 리가 없어. 무언가 수상하다. 무언가 있다. 저 유대인 놈을 잡아라. 가진 돈을 다 빼앗아라. 감옥에 쳐넣어라. 좋지 못한 것은 모두 유대인 탓으로 돌리죠.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모조리 개로 알고 있죠. 유대인이라고만 하면 이미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 그러면 수레에다 생선하고 같이 나를 싣고 가라. 안 돼요, 영감님. 어림도 없어요. 지금 폴란드 전역에서 사람들이 개처럼 굶주리고 있어요. 생선을 훔치다가 영감님을 찾아낼 겁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좋으니 데리만 가다오. 그런데요, 영감님. 내 말 좀 들어봐요. 유대인은 소매깃을 걷어올리고 두 팔을 펴 그에게 다가서면서 말했다. 이렇게 하시지요. 요즘 도처에서 요새와 성을 쌓고 있어요. 네메트 치나의 프랑스인 기사들도 왔답니다. 그래서 길마다 벽돌과 돌들을 많이 싣고 다니지요. 영감님은 술에 밑바닥에 누우세요. 그러면 제가 그 위에다 벽돌을 실을 겁니다. 보건대 영감님은 건강하시고 튼튼하시니까 좀 무거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의 밑으로 구멍을 뚫어 음식을 드리죠. 좋을 대로 하게, 데려다만 주게. 그로부터 1시간 후에 말 2마리가 끄는 수레가 벽돌을 싣고 우만시를 떠났다. 2마리 중 하나에는 기다리 양켈이 타고 있었다. 유대인에서는 털모자 밑으로 빠져나와 드리워진 양켈의 곱슬머리는 길가에 서 있는 이정표처럼 말 위에서 그의 몸이 흔들릴 때마다 휘날렸다.